흔히 주식은 공격수, 그리고 채권은 수비수의 비유를 하는데요. 채권은 모든 투자의 기초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투자한 데서 손실을 받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익을 받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자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 콘텐츠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3, 4편 진행을 맡은 이효연 주사역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금융 멘토 김경록 박사님,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시선에서 이야기해줄 전지욱 조사역님 함께해 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통계 2국 국민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지현 주사역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이어 또 다른 투자 수단인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주식은 공격수, 그리고 채권은 수비수의 비유를 하는데요.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대신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채권은 원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키지만 꾸준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채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도 채권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설명하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는 채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식만 하기 무섭다고 했더니 채권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채권이란 이름은 익숙한데 이 상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금리를 내리면 채권 투자자들이 웃는다는데 왜죠? 금리가 내리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미국 국채, 브라질 국채, 종류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채권 투자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궁금증을 잘 담아낸 것 같은데요. 박사님, 채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채권에 대해 명쾌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채권 어렵지 않습니다. 친숙하게 되시면은 훨씬 나아지실 것이고, 친숙하셔야 되는 이유가 채권은 모든 투자의 기초가 됩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나 채권을 반드시 이해해 두는 것은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본질은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할 때 일단 이 단어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채권 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할 때 그 권자, 권리권자가 아니고요. 한 권, 두 권 할 때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증서라는 뜻인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발행한 사람은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고 채권을 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근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 안에 이자율이라든지 만기라든지 얼마를 빌리겠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약정서라고 그러고 있고요. 일종의 증서 형태로 이제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돈을 빌리겠다 혹은 빌려주겠다는 그런 증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나 정부가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빌려줄게, 그 대신 이자를 줘라고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이제 빌려줄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채권을 사면은 이자를 받는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채권을 우리가 영어로 본드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럽니다. 본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를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본드라고 부르는데요. 채권의 본질은 픽스드 인컴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픽스드 인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채권을 사면은 고정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된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채권의 증서에 보면은 표면 금리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 이제 액면 금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샀다고 그러고 표면 금리가 10%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겠죠. 만기가 3년이라고 적혀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국채 같은 경우 6개월인데요. 이제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은 1년에 이자를 1,000원을 받게 되겠죠. 3년 동안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자 1,000원하고 내가 투자한 액면 금액 1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채권의 현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매년 이자를 정해진 시기에 고정된 금액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금의 이자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정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발행하나요? 다양하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큼직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 이전에는 채권 시장의 주된 발행자들이 회사였습니다. 주로 이제 회사채는 이제 운전 자금 목적으로 발행도 가끔씩 하지만은 그것은 주로 CP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요. 이제 공장 설립이나 신제품 개발이나 하는 등등을 해서 조금 장기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한 3년 정도 만기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주된 채권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요즘은 국채입니다. 국채는 결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국고채가 대표적입니다. 그 후에 이제 외평채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국고채입니다. 국고채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적자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세금보다 세출이 많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걸 뭘로 메꿀 것이냐 이제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일단 국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안정증권 우리가 통환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이제 돈을 빌리겠다는 목적보다는 시중에 돈이 막 이제 흘러다니고 있는데요. 야,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하면은 통환채를 발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발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차라고 하는데요. 지하철이라든지 도로건설, 뭐 이런 지역 사업을 마련하거나 할 때,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채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신용도가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같은 법인이긴 하지만은 조금 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금융기관들이죠. 은행이나 뭐 카드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것을 이제 금융채라고 그럽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도 조달하지만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분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관이나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행 주체별로 보는 이유는 발행 주체별로 신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국채와 통환채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국가나 한국은행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량한 회사도 있지만은 우량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위험, 이것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러는데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높은 대신 이 부분을 이제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같은 만기라고 하더라도 국채 통환채에 비해서 회사채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신용 위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발행을 했느냐 그것을 꼭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자만 받는 거라면 예금이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예금이랑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픽스 인컴, 고정된 이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예금과 채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과 예금의 큰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국채는 만기가 다양해요. 채권이 만기가 아주 길기도 하고요. 30년짜리, 20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금이라고 그러면 정기예금 보통 만기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예금 드실 때 보통. 1년. 그렇죠. 네. 1년, 적금해봐야 3년 이 정도이죠. 그런데 통화안정증권은 뭐 2년 미만으로 주로 많이 발행되는데요. 국채는 만기가 가장 긴 게 우리나라에서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50년입니다. 예, 채권은 만기가 너무 긴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중간에 팔고 싶어 하겠죠. 50년 동안 이걸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그 대신 중간에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1년짜리 예금을 들었다가 야, 나 6개월 후에 팔아야지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요. 은행에 중도 상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50년짜리를 샀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서 내가 팔고 싶다 하면은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내가 만기 전에 사고 팔 때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자본 차익 혹은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제 채권을 10,000원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 표면 이자율이라고 그러면은 매년 이자 1,000원씩을 3년 동안 받게 되고요. 만기에 이제 1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수익률이 표면 이자와 같은 10%입니다. 이 사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10%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권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 말은 금리가 좀 올랐다는 뜻인데요. 채권을 내가 9,000원에 이제 시장에서 샀다고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은 채권을 9,000원에 샀는데 발행한 사람은 채권은 여전히 이자 1,000원을 매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요. 역시 이자 1,000원을 매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나타나겠죠. 내가 10,000원에 산 게 아니라 1,000원을 더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총 3년 동안 받는 것이 1,000원, 1,000원, 1,000원에서 3,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9,000원에 사서 10,000원을 돌려받으니까 여기서 자본 차익이 1,000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0원에다가 1,000원이 더해진 것, 이것이 나의 실제 투자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자 수익하고 원금 차익까지 모두 합친 수익을 연평균으로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요. 그냥 연평균으로 계산한 값,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데요. yield to maturity라는 뜻인데 내가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채권을 우리가 평가한다든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표면 이자율, 만기 수익률, 이 둘만 확실하게 구분하시면은 채권의 상당 부분을 아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쭉 보유하면 이자나 수익률 이런 게 모든 게 보장이 되니까 확실한 투자라고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은 중간에 파는 건가요? 중간에 팔 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리스크,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중간에 팔았을 때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은 발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30년 동안에 이 금리를 주겠다 하고 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극단적으로 금리가 5%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10% 발행했을 때 이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10%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1년 지나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모두 5%만 주는데 여러분들은 10% 주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채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채권 가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려고 몰립니다. 몰리면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느냐? 5% 수익률이 되는 데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YTM이 5%가 되기까지 점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조정되면서 내가 받는 YTM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하나 생겨요.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오면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내가 팔면은 자본 차익을 얻게 되고 안 팔면은 높은 금리를 만기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10%를 받습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금리가 어떤 수준일 때 내가 이 채권을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진짜 시소 같은데요.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 채권 교과서에서는 시소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금리, 한쪽에는 채권 가격을 해놓고요. 이 두 개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데서 손실을 봤네.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을 받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흔들리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채권이나 채권 펀드에는 항상 듀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 듀레이션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듀레이션을 활용해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10이라고 하는 채권이 있다고 그러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은 가격이 10% 떨어집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이 3이라고 그러면은 3%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듀레이션을 곱한 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실제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거 전문가 영역 아닌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요. 그냥 잘 안 하니까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목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도 주식처럼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 이제 증권사 HTS, MTS를 통해서 이제 직접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증권사 앱이 편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 등등 다양하게 이제 직접 종목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시면은 이제 모든 채권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방법은 주로 이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한두 종목만 사면 위험도 크고 하니까요. 그래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채권 펀드를 사는 것인데요.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투자증권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집합돼서 채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펀드를 사면은 국채도 공채도 회사채도 그다음에 만기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을 예를 들어 10만 원만 하더라도 다양한 채권을 분산해서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뭐 이제 주로 부도가 날 그런 채권은 잘 편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펀드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실의 우려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하고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 종목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샀을 때 YTM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채권은 종목을 샀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듀레이션이 줄어들겠죠. 펀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또 새로운 채권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펀드는 듀레이션이 일정해요, 항상. 그래서 펀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 그럴 때 펀드에서 수익률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펀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채권 종목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채권 종목과 펀드와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그냥 채권 ET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은 펀드와 비슷한데요. ETF는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 펀드를 사고 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좀 싼 편이고요. 그래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서 매도 매수 효과를 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점이 펀드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TF면 제가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금리 방향 예측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해서 듀레이션을 이제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제 채권 CIO를 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을 데리고 그 성과를 쭉 봤습니다만은 금리 전망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금리 전망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채권은 수비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축구에서 수비수가 가서 골을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채권은 수비수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채권은 수비수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국내 채권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잡히시나요? 네,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해외 채권도 투자할 수 있나요? 요즘 요즘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한 2%포인트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데요. 해외 채권 펀드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해외니까 환율?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무슨 돈이든지 우리가 국경을 넘어갈 때는 돈을 바꾸어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환율 리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리스크가 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환율 리스크가 중요하냐 하면은 채권은 금리가 변하는 것보다 환율이 훨씬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4.5%짜리 국채가 있다고 좋다고 해서 그 채권을 덜렁 샀습니다. 그 4.5%를 주죠. 주기는 하는데요. 1년 지나서 우리나라 원화가 10% 강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율에서 10% 손해보고 이자 받고 하면은 그게 합하면은 마이너스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해외 채권 투자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환율의 변화를 반드시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뭐 해외 투자했다가 원화 강세가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확하고요. 실제로 내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외 채권 펀드나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환율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환해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 데서 사는 것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아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실제로 내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4.5%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환율 변동에도 그대로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 채권 하시는 게 편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수비수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4편에서는 우리 미래를 위한 궁극의 장기 투자,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